가족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평생 도왔어. 그때는 고맙다 했잖아. 저는 오늘 40년 살던 이 집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입니다. 제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대출 갚아가며 마련한 집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 집 너무 크시잖아요. 관리도 힘드시고 작은 데로 옮기시는 게 어떠세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점심 차려드리러 왔다면서 국 데워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말이 나올 줄은요. 요즘 전세 시세 아세요? 이 집 내놓으면 우리 대출 갚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그 우리에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통장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복잡하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다음엔 보험이었습니다. 수익자 변경해 두시는 게 나중에 편하세요. 그리고 오늘 집이었습니다. 이건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단계별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정교하게 무너지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71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남편은 8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 둘이 있습니다. 손주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으니 이제 할머니 품에 안기는 나이는 지났습니다. 아침 6시면 눈이 떠집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물을 끓입니다. 보리차 한 주전자를 우려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식탁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작은 공원이 보입니다. 새벽부터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엔 저랬습니다. 무릎이 성할 때는요. 조용합니다. 외롭다고 말하면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저는 그 말을 잘 안 합니다. 대신 TV를 틀어놓습니다. 뉴스든 드라마든 상관없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집안에 있으면 덜 허전합니다. 점심은 대충 먹습니다. 국 끓여 놓은 게 있으면 밥 말아 먹고 없으면 라면 하나 끓입니다. 누가 보면 안쓰럽다 하겠지만 저는 이게 편합니다. 차려봐야 혼자 먹는 밥인데 뭘 거창하게 합니까? 오후엔 가끔 마트에 갑니다. 뭘 사러 간다기보다 그냥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를 걷고 물건 구경하고 시식 코너에서 작은 종이컵에 담긴 음료수 하나 받아 마시고 그게 소일거리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들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밥 먹었니? 답장은 보통 늦게 옵니다. 네, 엄마도요. 그 네 글자면 충분합니다. 아들이 바쁜 건 압니다. 맞벌이에 애들 둘 키우랴, 대출 갚으랴. 엄마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 압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전화합니다. 어머니,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저는 없다고 합니다.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있다고 하면 폐가 될까 봐요. 제 하루는 그렇습니다. 고요하고 반복되고 특별한 일 없이 흘러갑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조용한 일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함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며느리 이름은 수진입니다. 39, 아들보다 2살 아래입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15년째입니다. 처음 인사 올 때 봤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두 손으로 공손하게 선물 봉투를 내밀던 모습, 목소리도 작고 고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 복 받았구나. 결혼 초에는 명절마다 며느리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전 부치는 것도 돕고 설거지도 하고 제가 힘들까봐 어머니 좀 쉬세요 하면서 앞치마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일에는 직접 케이크를 사들고 왔습니다. 촛불 켜고 노래 불러주던 손주들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수진이가 힘들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애들 어릴 때 육아에 치여서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달간 서울에 올라가서 애들을 봐줬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애들 크면 손이 덜 가니까, 바쁜 게 줄었으니까, 저한테 기댈 일도 없어졌으니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서운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부터 수진이가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죠? 예전보다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이제 컸으니까 시어머니한테 신경 쓸 여유가 생겼나 보다. 고마웠습니다. 특히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에 와서 반찬 만들어주고 청소 도와주고 어머니 약은 제때 드세요 하며 약통 정리해주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이고, 어머니, 당연한 거죠. 저희가 자주 못 오니까 이거라도 해야죠.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이건 사소해 보이지만 나이 든 사람에겐 다르게 들립니다. 내 자식이 잘 됐구나. 내가 외롭지 않게 해주는구나. 이 며느리는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수진이가 점심 차려주러 온 날이었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알고 들기름 넣어서 구수하게 끓인 거였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주들 학교 이야기, 아들 회사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러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뜬금없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뭐, 연금 들어오면 생활비 쓰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지. 얼마나 있으세요? 그 질문에서 처음으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숨길 건 없으니 말했습니다. 뭐 많진 않아. 몇 천만 원 정도? 아버지 보험금이랑 퇴직금 남은 거.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그냥 놔두시면 이자도 얼마 안 붙어요. 요즘 예금 금리 아시죠? 거의 없어요. 그래, 그런가?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머니 혼자 은행 다니시기도 불편하시잖아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때 수진이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르신들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어머니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거.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걱정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모른다는 걸까? 내가 그렇게 어리숙해 보였나? 평생 살림하고 남편 월급 쪽에서 애들 키우고 집 한 채 마련한 내가. 그런데 이제 와서 잘 모르신다고?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근데 괜찮아. 엄마가 아직 정신은 멀쩡해. 수진이도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럼요. 제가 괜히 걱정했네요. 그리고 화제는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다. 점심 잘 먹고 수진이는 설거지까지 하고 갔습니다. 문 앞에서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하면서 손 흔들었습니다. 저는 문 닫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자꾸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잘 모르시잖아요. 나를 걱정한 말인지 무시한 말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냥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수진이가 무슨 나쁜 뜻으로 했겠어.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그 말로 모든 걸 덮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별일 아니고. 수진이가 그러는데 엄마 통장 관리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셨다며?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아들한테까지 했구나. 응,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엄마, 근데 요즘 진짜 사기 많아. 수진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나도 좀 걱정되고. 아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바보는 아니야. 전화 사기 그런 거 안 당해. 알아. 근데 그냥 수진이 말도 한번 들어봐. 요즘 은행 업무 복잡하잖아. 인터넷으로 다 하는데 엄마는 그런 거 어려우시잖아. 엄마는 그런 거 어려우시잖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들었던 것과 비슷한 말. 이번엔 아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여보세요? 응, 듣고 있어.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애가 대학 갈 때 등록금이 없어서 제가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남편 몰래 새벽에 김밥 장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서 피가 났는데 그래도 했습니다. 내 새끼 대학 보내려고 결혼할 때는 전세금을 보태줬습니다. 없는 돈 쥐어짜서 엄마 돈 안 받아도 돼 하는 아들한테 이게 엄마 마음이야 하면서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그랬던 아들이 지금 제게 어려우시잖아 라고 합니다.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준호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수진이도 걱정이 돼서 그런 거고 준호도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그래도 가족인데. 이 말이 제 입버릇이 됐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그 말로 덮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참으면 되니까. 그날 저녁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준호 어릴 때 사진,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졸업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준호가 대학 입학할 때 찍은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저는 아들보다 머리 하나가 작았습니다. 그때 저는 46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는데 사진 속 얼굴은 이미 주름이 깊었습니다. 고생한 티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생각이 올라왔다가 제가 스스로 눌러버렸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야. 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제가 예민해진 게 아니라 드디어 느끼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일을 사들고 왔습니다. 사과, 배, 귤. 큼직한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과일값이 비싸서 맛있는 거 사드시기 힘드시잖아요. 고마웠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이가 귤을 까서 제 앞에 놓아줬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들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러다 수진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보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험? 실비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 있지.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아마 준호로 되어 있을걸?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기존 보험 조건 바꾸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대요. 리모델링? 네, 예를 들면 수익자를 바꾸거나 보장 내용을 조정하거나 어머니 연세에서는 이렇게 바꾸시는 게 나중에 편하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작고 복잡했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이게 뭔데? 수익자 변경 동의서예요. 어머니, 지금 수익자가 준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제 이름으로 바꿔두시면 나중에 서류 처리가 간편해요. 준호가 바쁘잖아요.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 수 있게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띵하고 울렸습니다. 수익자를 며느리로 바꾸라고? 수진아, 그건 왜? 아니, 큰 이유는 없어요. 그냥 행정 처리 편하시라고. 어차피 나중에 준호한테 가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요. 그 말이 이번엔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이건 좀 생각해 볼게. 네. 아, 네. 그러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는 웃었습니다. 평소처럼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처음으로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수진이가 가고 나서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동의서,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빈칸에는 변경 후 수익자라고 되어 있었고 거기에 연필로 희미하게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리 써온 거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저는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이가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닐 거야. 정말 편하시라고 한 건지도 몰라.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도 몰라.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또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입안에서 쓰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둘이 같이 오는 건 명절 아니면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웠습니다. 아들 얼굴 보는 게 얼마만인지. 엄마 잘 지냈어? 그래, 너는? 회사는 괜찮고? 응, 뭐 그저 그래. 거실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왔습니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준호가 수진이를 힐끗 봤습니다. 수진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른 게 아니라 집 이야기 좀 하려고. 집? 무슨 집? 이 집이요, 어머니.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 지은 지 30년 넘었잖아요. 요즘 이 동네 재건축 이야기 나오는 거 아세요? 재건축? 글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요. 지금 이 집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재건축되면 분담금 내야 하고 몇 년 동안 어디서 사셔야 하고 어머니 연세에 그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요. 지금 이 집 팔고 어머니는 좀 더 작고 관리 편한 데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옮기라고? 네, 요즘 어르신 전용 오피스텔 같은데 좋은 데 많아요. 관리비에 식사 포함되어 있고 병원도 가깝고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계속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내가 힘든 건지 아닌 건지는 내가 판단할 일인데 왜 자꾸 남들이 정해주려고 하는 걸까?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준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준호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걱정이 돼서 그래. 엄마 혼자 여기서 무슨 일 나면 어떡해.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고 많이 나잖아. 내가 무슨 사고를 내? 난 아직 멀쩡해. 알아. 근데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어? 지금 이 집 팔면 꽤 돈이 될 거야. 그 돈으로 엄마 노후 자금 마련하고 남는 거는 준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남는 거는? 아니, 그냥 우리도 요즘 좀 힘들어서 대출이자가 장난 아니야.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집을 팔아서 저한테 일부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쓰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눈치를 봤습니다. 어머니, 물론 강요는 아니에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희도 어머니한테 좋은 게 뭔지 고민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좋은 게 뭔지. 40년을 산 집입니다. 남편과 함께 첫 대출받아서 마련한 집입니다. 준호가 태어나서 자란 집입니다. 남편 제사 지내는 집입니다. 그 집을 팔고 오피스텔로 가라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간 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이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을 40년 동안 봤습니다. 저 공원에서 준호가 자전거 타는 걸 지켜봤습니다. 남편과 저녁 산책을 하던 길이 보입니다. 이건 그냥 집이 아닙니다. 제 인생이 담긴 곳입니다. 그런데 그걸 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 뒤로 며칠 동안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카톡을 보냈을 겁니다. 밥 먹었니? 하고. 근데 이번엔 보내기 싫었습니다. 마음이 그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목소리 들으려고. 바쁘지? 응, 좀 바빠.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끊어.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먼저 전화할 때도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며칠 뒤, 제가 용기를 내서 다시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그 집 이야기 말이야. 엄마는 이 집 안 팔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마음이니까 강요는 안 해.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 수진이 말. 응, 엄마 혼자 그 큰 집에서 사시는 거, 우리도 걱정이야.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가까운 데로 오시면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잖아. 자주 본다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면서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수진이가 그렇게 자주 가잖아. 우리 나름대로 신경 쓰는 거야. 수진이가 자주 온다고? 그게 신경 쓰는 거야? 그럼 뭐야? 수진이가 얼마나 바쁜데 시간 내서 가는 건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모르는 겁니다. 수진이가 올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통장 이야기, 보험 이야기, 집 이야기. 그게 순수한 걱정인지 다른 뜻이 있는 건지. 아들은 그걸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척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수진이가 요즘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해. 통장 관리해준다. 보험 수익자 바꾸자. 집 팔자. 이게 정상이야? 전화기 너머로 준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니야. 다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지.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 내가 좀 이해해. 수진이도 힘들어. 애들 키우랴, 살림하랴, 시어머니 챙기랴. 그런데 엄마가 자꾸 그렇게 나오면 수진이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수진이가 서운하다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끊어.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엔 제 편이 없다는 걸. 아들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저를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평생 키운 자식이 저보다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수진이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는? 저요? 바쁘죠 뭐.
그래도 어머니 뵈러 와야죠. 거실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뭔데? 요양원 팸플릿이요. 요양원.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요양원 사진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건물, 정원, 웃고 있는 노인들. 실버타운 5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알아봤어요. 여기가 시설도 좋고 가격도 괜찮대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안전하세요. 내가 왜 요양원을 가? 아니, 요양원이라기보다 실버타운이에요. 요즘 어르신들 많이 가세요.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프로그램도 있고 어머니 외로우시잖아요. 외로우시잖아요. 제가 언제 외롭다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요양원 가고 싶다고 했습니까?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나 아직 거기 갈 나이 아니야. 밥도 혼자 해먹고 걸어 다니는 것도 문제 없어. 어머니, 지금은 그러시죠. 근데 나중에 갑자기 안 좋아지시면 어떡해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죠. 미리 준비. 네, 여기 입주하시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집 하시면 딱 맞아요. 어머니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사시고 저희도 안심이 되고.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된 거였습니다. 통장, 보험, 집, 그리고 요양원. 하나하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부 연결된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서 돈을 가져가려는 것. 단계별 작전. 인트로에서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수진아, 나 안 가. 네. 요양원 안 가. 집도 안 팔아. 내 집에서 내가 살 거야. 수진이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안 드린 거예요. 제안 고맙다. 근데 안 할 거야.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 생각이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투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경고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가고 나서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는지, 무서웠는지, 슬펐는지, 감정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사소해 보이지만 나이 든 사람에겐 다르게 들립니다. 요양원 이야기는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쓸모없다는 선고입니다. 당신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라는 통보입니다. 저는 71년을 살았습니다. 평생 누구한테 짐이 된 적 없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집안 살림 다 했습니다. 그런 내가 이제 와서 요양원에 가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며느리한테, 내 아들의 아내한테. 제가 예민해진 게 아니라 드디어 느끼게 된 겁니다. 이건 걱정이 아닙니다. 이건 효도가 아닙니다. 이건 침범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어두운 천장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이 방에서 40년을 잤습니다.
남편 옆에서 잘 때도 있었고 남편이 떠난 뒤로는 혼자 잤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이 흘러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진이 말이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잘 모르시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들 말.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예민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믿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새벽 5시쯤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보리차를 끓여서 한 잔 마셨습니다.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수진이가 처음 통장 이야기를 꺼낸 게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험 이야기는 2개월 전, 그것도 넘어갔습니다. 집 이야기는 1달 전, 그리고 어제 요양원. 3개월 동안 단계별로 진행된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두고 간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동의서, 요양원 팸플릿. 하나하나 다시 봤습니다. 보험 동의서에는 여전히 김수진이라고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원 팸플릿에는 형광펜으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VIP룸 보증금 1억 5천.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집 매도 시 예상 금액 4억. 제 집값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산이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넣고 집을 팔아서 1억 5천은 요양원비로 쓰고 남은 돈은 자기들이 가져가려는 거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어쨌길래, 평생 이 집,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분노라기보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더 이상 그래도 가족인데라며 넘어가지 않겠다. 내 삶은 내가 지키겠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폰을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놓인 법률 상담이라고 쳤습니다. 그 뒤로 저는 바빴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도, 물론 수진이한테도. 그냥 혼자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보험 수익자 변경이나 집 매도는 어머니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럼 제가 안 한다고 하면 끝인 거예요? 네, 법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가족 사이에서 압박이 계속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아요. 변호사가 몇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첫째, 보험 수익자는 지금 그대로 아들로 두되 수익자 변경 금지 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집은 제 명의니까 제가 팔지 않으면 아무도 못 판다는 것. 셋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후견인 지정을 미리 해둘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절차를 물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다음 날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수익자 변경 금지 특약 신청하려고요. 네, 어머니. 서류 보내드릴게요.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주일 뒤 서류가 처리됐습니다. 이제 제 동의 없이는 보험 수익자를 바꿀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인터넷 뱅킹도 새로 설정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본인 인증 없이는 아무도 돈 못 만져요. 고마워요. 집에 돌아와서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등기권리증, 보험증서, 통장. 전부 한 곳에 모아서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에 넣었습니다. 열쇠는 제 가방 안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썼습니다. 유서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 뜻을 적은 겁니다. 나 이정숙은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처분하겠습니다. 아무도 강요하거나 속여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문서는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쓴 것입니다. 날짜와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나중에 의사 능력을 증명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끝내고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소리 지른 것도 아닌데 뭔가를 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을 제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 삶까지 내줄 필요는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한테서도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전화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엔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과일 바구니도 반찬통도 없었습니다. 표정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되죠? 그래,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타줄까 했는데 수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해봐. 수진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수익자 변경 금지 특약 신청하셨다면서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했어. 왜요? 내 보험이니까. 내가 관리하려고. 수진이 눈빛이 변했습니다.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차가운 게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신경 썼는데요. 자주 찾아뵙고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경 써줘서 고마웠어. 근데 이건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요? 뭐가 달라요? 저희가 어머니 걱정해서 한 건데.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알아. 내가 자주 와줬던 거. 근데 올 때마다 통장 이야기, 보험 이야기, 집 이야기, 요양원 이야기. 그게 걱정이었어? 아니면 다른 거였어?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돈 때문에 그랬다고요? 내가 그랬어? 난 물어본 거야. 어머니, 수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 부드럽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한 건 어머니는 몰라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대출이자가 얼마인지, 애들 학원비가 얼마인지, 맞벌이에도 빠듯해요. 근데 어머니는 이 좋은 집에서 혼자 사시면서 돈은 통장에 그냥 묵혀두고 그게 내 잘못이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이야. 내 남편이랑 같이 모은 돈이야. 그걸 내가 쓰겠다는데 그게 잘못이야? 수진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가족이 뭔지 아세요?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만 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이 서로 도와야 한다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평생 도왔어. 준호 키울 때, 내가 힘들 때, 애들 봐달라고 할 때, 다 했어. 그때는 고맙다고 했잖아. 근데 이젠 내가 도움을 안 주니까 이기적이라는 거야? 수진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그만 가. 나도 피곤해.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화가 났는지 창피했는지 문 앞에서 수진이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아무도 안 찾아와도 저희 탓하지 마세요. 안 할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켠은 시원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수진이한테 들었어. 어제 무슨 일 있었다면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응, 있었지. 엄마, 수진이가 많이 속상해해.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신경 썼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의심한다고. 의심이 아니야. 사실을 말한 거야. 사실? 무슨 사실? 준호야, 너도 알잖아. 수진이가 나한테 뭐뭐 하자고 했는지. 통장 맡기라, 보험 바꾸라, 집 팔라, 요양원 가라. 이게 다 우연이야?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건 다 엄마 걱정해서 한 말이야. 왜 자꾸 나쁘게 받아들여? 준호야.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71살이야. 바보가 아니야. 뭐가 걱정이고 뭐가 욕심인지 구분해. 수진이가 가져온 서류에 내 집 시세가 적혀 있었어. 요양원 보증금이랑 비교해서 그게 걱정이야? 준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예민한 게 아니야. 엄마 눈이 드디어 떠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안 만나고 살라고? 그런 말 안 했어. 만나면 좋지. 근데 내 재산 이야기 하러 오지는 마. 그건 내가 결정할 거야. 엄마, 준호야, 나 한 가지만 물을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물었습니다. 너 엄마 편이야? 수진이 편이야?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식으로 물으면 어떡해? 난 가운데야. 가운데. 그 말이 답이었습니다. 가운데라는 건 제 편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억울해도 화가 나도 아들은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그건 방관이었습니다. 알았어. 내 마음 알겠다. 엄마, 화내지 마. 안 화내. 그냥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가운데, 저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엄마 편이 아니라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엄마 재산을 노려도 가운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해도 가운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혼자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진이한테서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겁니다. 내가 너무했나?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제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멀리는 못 갔지만 아파트 단지 한 바퀴는 돌았습니다. 햇볕을 쐬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점심은 제대로 차려 먹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먹는 밥이 귀찮았는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 반찬을 만들고 밥을 정성껏 지었습니다. 혼자 먹어도 잘 먹으면 기운이 났습니다. 오후에는 구청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이 있었습니다. 젊은 강사가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카카오톡 사진 보내는 법, 유튜브 보는 법, 은행 앱 쓰는 법. 어렵지 않았습니다. 같이 배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아이고, 손녀한테 영상 통화했더니 막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유튜브로 트로트 듣는 재미에 살아요. 웃음이 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저녁에는 집에서 TV를 봤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소리 듣고 싶어서 켜놨는데 이제는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골라서 봤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좋았습니다. 세상에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난 머리. 71년을 산 얼굴. 예전에는 이 얼굴이 싫었습니다. 늙었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어머니는 잘 모르시잖아요 라는 말에 상처받은 것도 이 늙은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얼굴은 71년을 산 증거였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집안 살림 다 한 얼굴. 새벽에 김밥 팔고 손 트고 갈라져도 악착같이 버틴 얼굴. 쉽지 않은 삶을 살아낸 얼굴.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앞으로도 잘 살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손녀 목소리였습니다. 민지, 준호의 큰딸,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어머, 민지야? 웬일이야?
할머니, 저예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지. 잘 지냈어? 네, 그럭저럭이요. 할머니는요? 나, 나도 잘 지내지. 밥 잘 먹고 산책도 하고. 다행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엄마가 할머니 욕하는 거 들었어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할머니가 이기적이라고, 자기 재산만 생각한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민지야, 할머니, 저 어릴 때 할머니가 저 많이 봐주셨잖아요. 엄마 바쁠 때 할머니 집에서 잤잖아요. 할머니가 만들어준 김치찌개 아직도 기억나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저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할머니 이 말 들으니까 정말 힘이 난다. 할머니, 저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갈게요. 엄마 몰래. 그래, 그래. 오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편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녀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준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아들과 며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공원에 벚나무가 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꽃을 피웠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서 그 풍경을 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벚꽃이 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에 갇혀서 자식들 눈치 보느라 꽃이 피는지 지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이 집에서 삽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제 남편과 평생 갚아온 집, 아무도 저를 여기서 내보내지 못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 겁니다. 아들과는 여전히 서먹합니다. 가끔 카톡이 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저도 답합니다. 응. 그게 전부입니다. 예전처럼 자주 통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억지로 친한 척 안 해도 됩니다. 며느리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편합니다. 올 때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통장, 제 보험, 제 집, 전부 제가 지키고 있으니까요. 손녀 민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옵니다. 엄마 몰래 온다더니 이젠 당당하게 온다고 합니다.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지는 개의치 않는 눈치입니다. 할머니 보고 싶으면 가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말하는 손녀가 대견합니다. 문화센터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같이 스마트폰 배우던 할머니들이랑 매주 만납니다.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가끔 나들이도 갑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저 같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위로가 됩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71년을 산 얼굴, 여전히 주름 깊고 흰머리 많은 얼굴. 하지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1년 전보다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잘 살고 있어. 싸워서 이긴 건 아닙니다. 복수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 삶을 지켰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 삶까지 내줄 필요는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당하는 건 효도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 있다고 빼앗겨야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산다고 외롭게 죽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정숙입니다. 71년을 살았고 앞으로도 살 겁니다. 제 집에서 제 방식대로 제 존엄을 지키면서 창밖에 벚꽃이 흩날립니다. 예쁩니다. 이제야 제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